오늘 이제 신장암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법과 실생활 건강 팁에 대해서 강의 의뢰를 이제 혈액암 협회로부터 받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제 전체 이제 신장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생기는 혹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통상 신장암이라고 하면 신세포암입니다. 신장의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암이 생겼을 때 정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뭐 다시 요약은 하겠지만 이게 강의가 뭐 거의 한 40분, 50분 진행되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이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형이라고 있는데 신장암도 그 안에서도 종류를 몇 가지를 나눕니다. 가장 흔한 게 투명세포암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세포암인지 아닌지를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뭐 초음파, CT, MR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고 치료는 이제 이게 뭐 암이다 그래서 다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수술이 아닌 방법들도 있고 수술이 있고 수술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사기 이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 사실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는 이제 암이 완치가 되긴 힘들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좀 생명 연장 아니면 요즘 이제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죠.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주로 보험이 적용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이제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옆구리에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에서 이제 이 위치하고 있고 잘 안 만져집니다. 바깥에서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통해서 오줌부에 모여서 소변이 배출이 됩니다. 이 신장을 이렇게 절반을 쪼개서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장에 이제 실질이란 건 뭐 그냥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실질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모여가지고 내려가죠. 이 모이는 부분을 신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신장에서 생기는 암은 90%가 여기 신실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세포암이라고 하고 통상 신장암이라고 할 때는 이 신세포암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소변이 모이는 곳에서 생기는 신우암은 요로, 그러니까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요로 상피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요관암, 방광암하고 같은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고 신우에서 생기는 암은 비교적 여기서 생기면 혈뇨가 빨리 생기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장암, 신세포암은 작을 때는 이게 부분 절제를 해서 콩팥을 대부분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암은 원칙적으로는 콩팥을 다 제거를 하고 요관까지 제거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뭐 잘 아시다시피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이제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우리가 먹으면 뼈 건강에는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비타민 D가 체내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신장에서 이제 대사가 되어야만 이게 뼈 건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빨리 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신장의 혹, 뭐 종양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게 혹이라는 게 뭐 덩어리잖아요.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덩어리가 악성 종양, 악성 혹이라는 게 암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암이라는 거는 놔두면 계속 자라서 결국 이제 주위 장기를 침범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전이를 해서 자라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장에서 생기는 이제 신세포암 이게 이제 전체 신장암의 90%, 그 다음에 신우, 요관암이 1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제 윌럼씨 종양이라는 거는 소아에서 발생하는 암이고요. 육종이라고 굉장히 또 독한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드문 현상입니다.
이런 이제 나쁜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 양성 종양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게 생겼을 때 암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양성 종양 중에는 가장 흔한 것은 낭종입니다. 낭종은 물로 차 있는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성인의 30%에서 발견이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해서 의사들은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낭종이 커지면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옆구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혈뇨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럼 뭐 수술이 되게 쉽습니다. 복강경으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고 크게 증상이 없으면 제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낭종 중에 이 안에 물만 차 있지 않고 여기 낭종 안에서 암이 생기는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한 것이 이제 혈관 근육 지방종입니다. 그냥 혈관 근육 지방 이 세 가지 성분이 모여서 혹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 가지 성분 중에 지방이 적으면 이게 신세포암, 우리가 말하는 신장암하고 헷갈립니다. 특히 여성에서 2cm 이하의 종양일 때 수술을 하고서 암이 안 나올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혈관 근육 지방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수술 전에 많이 구분하기 위해서 초음파도 하고 CT도 하고 MRI도 하고 특히 종양이 작을수록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다 해보는 이유가 이런 양성 종양을 이제 구분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종양세포종은 모양이 이제 이런 그 암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신세포암 중에 이제 혐색소 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하고 종양세포종은 수술 전에 영상검사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수술하고서 암으로 안 나오는 두 번째 가장 흔한 것이 이 종양세포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이야기 드리는 건 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신장암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이것은 신세포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발생을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중앙암 등록 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자료가 가장 최근인데 대략 1년에 7,0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든 암을 통틀어서 10번째에 해당되는 암입니다. 이 암은 이제 전체적으로 발생 그 추이를 보시면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암의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암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남녀 비율이 대략 2대1, 2.5대1 정도 돼서 남자들한테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남자들이 아무래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위험인자라는 거는 신장암이 생긴 환자분들과 생긴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 신장암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위험인자가 되겠고 그래서 흡연, 비만, 고혈압 그리고 장기간의 투석을 오래 하면 신장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 투석을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신장암이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암 환자의 한 5% 미만은 유전성 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포니펠, 린다우 병 같은 경우는 물려받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서 이 유전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암이 이제 좀 빨리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에 암이 생기고 양쪽 콩팥 그리고 같은 콩팥에서 2개, 3개씩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도 시차를 두고 또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비교적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에서 볼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흡연, 비만, 고혈압 여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위험인자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두 가지는 적어도 교정을 하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비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콩팥에서 또 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면 뭐 이게 단순히 신장암에 대한 게 아니고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비만을 강력하게 조절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증상은 어떤 게 있느냐? 요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술을 위해서 오는 환자분들이 거의 8, 90%는 증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인 거죠. 그만큼 조기에 발견된다는 의미인데 가장 많은 거는 건강검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크기가 작습니다. 뭐 치료하기도 쉽고 완치의 가능성도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신장암이 초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나중에 혈뇨가 나타나고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고 배에서 이제 혹으로 만져집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면
몸무게가 쫙 빠져서 이제 오게 되죠. 이 신장암이 이제 특정한 물질을 분비해서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고칼슘혈증, 간 기능 이상, 뭐 척혈구 증가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생물 딸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 신생물이라는 건 그냥 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혹에 딸려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초음파입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소화기 증상이 있어서 초음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점점 이제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건강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죠. 그래서 태아의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임산부에서도 초음파를 하는 이유가 그게 인체에는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음파의 가장 큰 단점은 실행하는 선생님의 능력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작고 그다음에 종양이 콩팥 안에 파묻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암이 발견이 좀 힘듭니다. 이제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CT를 보면 거의 90% 정도의 환자에서는 감별을 해냅니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암이면 주위에 이제 임파선으로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대략 병기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CT 검사는 거의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검사법이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MRI도 많이 찍습니다. MRI는 이제 종양이 작을 때는 저희가 초음파, CT, MRI를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MRI까지 함으로써 좀 더 암이냐 아니냐를 구분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MRI는 신장암이 많이 진행을 하면 이 하대정맥이라고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 안으로 암이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MRI가 이게 암이 얼마나 큰 혈관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이 이제 되는 검사였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CT도 워낙 이제 발달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종양일 때 암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데 MRI가 또 도움이 됩니다. MRI의 장점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이게 그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CT 조영제에 민감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MRI의 조영제는 CT 조영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더 쓸 수가 있고 신기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CT에 비해서는 MRI가 좀 더 유리합니다. MRI 단점은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30분 정도 이게 통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좀 검사를 받기 힘들고 그 검사 받는 기간에 이제 좀 호흡을 좀 참지 못하면은 이게 MRI 영상이 제대로 얻어지지를 못해서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조그마한 종양에 대한 치료는 영상 진단은 CT,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암이 이제 다른 데로 전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폐입니다. 폐가 압도적으로 많이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곳이 폐고 거의 뭐 8, 90%에서는 폐로 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폐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CT를 찍으면 폐가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곳은 CT에서 이렇게 검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없어야 될 이런 혹덩어리가 나타나면 신장암이 폐로 전이를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기암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뼈 스캔, 그 다음에 이제 펫 검사를 하고 있는데 뼈 스캔은 뼈로 전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통상 1, 2기 때는 이 뼈 스캔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로 전이를 하는 게 드문 현상이고 그 대신 이제 뼈에 통증이 있다면 이런 검사를 해서 폐의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뼈 스캔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페트 검사죠.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원리는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가 활발하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펫 검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에서 이게 아주 이제 노랗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는 브레인이죠. 여기 그 뇌입니다. 그래서 펫 검사를 하면 뇌는 항상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노랗게 나타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오른쪽 어깨뼈죠.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아주 강한 노란색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타나니까 여기에 지금 신장암이 전이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검사는 이제 초기 암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임상에서 보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고 오는 분들은 뭐 이거 검사를 패키지로 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험이 되니까 환자분 사실 큰 부담이 없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장에 대한 이제 조직 검사, 사실 암에 대한 확진은 조직에서 암세포가 보여야 우리가 확진이 되거든요. 근데 신장암은 특이하게 조직 검사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 검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검사를 아까 말한 초음파 CT, MRI 종합하면 거의 95%에서는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라는 게 항상 100%또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특히 종양이 작을 때는 작은 종양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조직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 100%면 또 우리가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조직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초음파, CT, MRI를 다 했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암이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환자가 뭐 당장에 치료를 하기 힘들다 그러면 두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봐야 하고 자주 봐야 될 거고,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 커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수술이 아니고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고주파 치료, 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상 시행을 하기 전에, 그때 시행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영상의학과에서 영상을 보면서 조직 검사를 먼저 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여기 밑에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암은 발견될 때 사기암으로 발견이 됐다. 다른 데로 퍼진 거죠. 원칙적으로 완치가 힘든 상황인데 약을 써야 됩니다. 이럴 때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항암제를 쓸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세포암이 어떤 형태냐라는 그 셀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투명세포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위험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약제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약을 쓰기 직전에는 항상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조직에서 암세포가 최종적으로 확진이 되어야만 거기에 기반해서 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A형 이제 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세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세포암은 이제 여기 보면 신세포암이 신장암의 90%인데 이 신장암 신세포암의 또 90%는 투명세포암이 차지를 합니다. 투명세포암은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세포의 질부분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세포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세포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장암에 대한 약물 치료도 대부분 투명 신세포암에 대해서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약물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10%를 차지하는 것이 유두상입니다. 이 유두상은 현미경으로 볼 때 우리의 유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두상 이제 신세포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한 그 종양세포종하고 수술 전에 구분이 안 된다는 혐색소 신세포암이 한 5%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실질적으로 거의 뭐 97, 8%의 신장암은 요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건 악성도입니다. 환자분들의 예후를 결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양이 얼마나 독한 암이냐, 또 하나는 병김.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도를 나누는 거는 이섭이라는 국제 이제 병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해놓은 거죠. 네 등급이 있고 이 4등급이 가장 안 좋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한 4,500명 자료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T1A, T1B라는 것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병기입니다. 그래서 1T1A, T1B 요 두 개를 합쳐서 1기, 여기 T2를 2기, 요거는 크기로 구분합니다. 종량에. T3는 크기가 아닌 암이 자르게 되면 주위로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는 게 있을 때 3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T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수술했던 환자의 한 11.5%가 4기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병기가 올라갈수록 4기가 될 확률이 많죠. 이 말은 뭐냐면 암이 발생을 할 때 처음에 1기였다가 2기로 가고 3기로 가고 4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 생길 때 4기인 암 환자들은 굉장히 독한 암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견될 때 3기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보시면 1A, 4cm 이하를 우리는 이제
작은 신장 종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mall renal mass라고 하는데 SRM이라고 줄여서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런 작은 4cm 이하의 종양은 4등급인 경우가 아주 드물죠. 그래서 종양이 작으면 사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외우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변기라고 했는데 변기는 이제 TNM이라는 좀 더 전문적이긴 한데요. TNM은 이제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투머 노드 메타스테이시스로 해서 말 그대로 종양 임파선 전이를 나타내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암이 진단이 되면 이게 T는 1기냐 2기냐 T1, T2, 3, T4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은 노드를 해서 임파선입니다. 그래서 이 임파선은 신장에 가까운 주위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N1, 그다음에 이제 원격 전이는 다른 장기로 가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폐, 간, 그다음에 뇌, 뼈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런 데 가 있으면 M1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T1A, T1B는 크기로 구분하죠. T2도 역시 크기로 구분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위주로 하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신장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T1A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콩팥을 살리는 수술을 주로 저한테 많이 와서 받으시는 거죠. 이런 TNM을 합쳐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아는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T1 이제 7cm까지는 1기, 그 다음에 콩팥 이제 종양이 크긴 하되 주위로 파고들지 않으면 2기로 구분을 하고요. T3라고 해서 주위로 파고들면 3기, 근데 주위에 임파선에 가 있으면 3기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4기가 중요한데 4기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전이를 했거나 여기 이제 원격 전이죠. 다른 데로 안 갔는데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주위에 장기를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대장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부신,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자라 들어가서 그 부신을 파고 들어가면 침륜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4기로 분류를 하고 5년 생존율을 보면 이제 1기는 상당히 좋죠. 하지만 4기가 되면 이제 5년 생존율이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술을 받았던 한 5,200명 정도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Y축이 무재발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4cm 이하, 그다음에 7cm 이하, 그다음에 7cm보다 큰 이제 2기, 3기 이렇게 보면 이런 T1A 작은 종양은 10년이 가도 재발을 거의 안 합니다. 한 2%니까 굉장히 적죠. 반면에 3기가 되면 10년 정도 경과하면 거의 3분의 1에서는 재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년, 5년인데 이런 3기암 환자들의 재발은 대부분 3년,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년 이후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5년 이후에도 봐야 되는 이유는 드물지만 재발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체 재발 환자의 한 20% 정도는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발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한번 수술을 해서 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수술이 아니면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요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고주파나 그 다음에 이런 치료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재발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폐 재발을 했더라도 제거가 가능하면 폐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도 또 한 번 우리가 완치를 시도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존율을 보시면 3기암 환자가 아까 한 3분의 1은 재발하지만 10년 생존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이 83%니까 재발한 환자의 절반은 완치가 다시 되거나 아니면 약을 통해서 계속 조절이 돼서 사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사실 당장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암인데 어떻게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두고 보느냐. 작은 신장 종양은 사실 급격히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볼 수가 있고요. 관찰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 관찰이 있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적극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모니터링 딴 게 아닙니다. 영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제 빨리 클릭시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안 하는 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관찰, 영어로는 watchful waiting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아, 신장암이 발견됐는데 이 신장암보다 훨씬 더 중한 다른 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서 신장암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의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질환을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신장암에 의한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병원을 내원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정기적으로 환자가 검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영어로는 액티브 스웨일런스라 그러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통상 처음 발견되고 우리가 자라는 속도를 알 수가 없을 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아, 대략 이게 1년에 몇 미리씩 커지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되고, 뭐 거의 변화가 없거나 거의 안 커지면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대신 이런 경우는 이제 고령이거나 아니면 수술에 어떤 부담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뭐 20대, 30대 이런 조그마한 종양이 발견이 됐을 때 나머지 몇십 년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 관찰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적극적 관찰은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두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이 암이 자라서 혹시 다른 데로 퍼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환자분이 이제 충분히 의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밤잠을 못 자고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수술만이 다 그런 치료가 아니고 사실은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주파 치료라는 거는 이제 옆구리를 통해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그 바늘 끝에서 고열을 냅니다. 그럼 이게 태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3cm 이하의 이제 작은 종양에서 사용을 합니다. 장점은 뭐 이 국소 마취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시술한 다음날 바로 퇴원입니다. 장점이 있죠. 그리고 퇴원한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에 비해서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부분 질주세술을 하고 암이 뭐 다른 쪽에 또 재발을 했다. 그럴 때 크기가 작으면 저는 일단 이런 고주파 치료 같은 걸 먼저 우선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기능을 이제 더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단점은 이게 수술은 눈으로 보면서 그 혹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제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고주파 치료나 이제 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나 CT를 보면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재발률, 10에서 20%는 환자들이 이 시술을 하고 또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시술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재발을 했을 때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거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주파가 열을 발생시켜서 하는 치료라면 냉동요법은 얼리는 겁니다. 이게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 국소 마취하에 옆구리에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강경을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주파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큰 종량에서 할 수가 있고, 주위 이제 조직에 좀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주파나 냉동 치료는 작은 종량에서 할 수 있는데, 작은 종량이어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콩팥으로 들어오는 큰 혈관 가까이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소변이 모이는 신우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런 이제 이 치료를 하면서 신우가 손상을 받아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혈관이 가까이 있는 데는 이 시술 자체가 잘못하면 혈관을 터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 이제 이 종양이 콩팥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을 때 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치료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소신장, 국소는 이제 암이 다른 데로 안 퍼졌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치료는 단연 수술입니다. 수술은 종양이 좀 크면 전체를 제거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콩팥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기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전절제를 해도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한 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는 분한테 신장을 공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두 개가 기능을 잘할 때는 사실 한쪽이 없어도 당장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종양이 작을 때 굳이 이게 전체를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부분 절제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호 부분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신장을 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능을 많이 보존을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60, 뭐 70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장기가 기능이 많이 보존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그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종양일 때는 부분 절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전절제보다 부분 절제가 훨씬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절제는 사실 콩팥으로 들어간 혈관만 잡고 주위를 박리해서 그냥 제거하는 수술이고 이 수술은 사실 아주 큰 종양이 아니면 뭐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 절제는 잘라내고 남은 콩팥을 다시 잘 꾸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출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소변이 모이지 않습니까? 잘 꾸며주지 않으면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환자분이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 절제술, 그러니까 콩팥이 피를 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고 다시 꾸며주는 그 동안에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콩팥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절제를 하고 다시 꾸매는 이런 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절제술은 훨씬 이제 힘든 수술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개복이 아니고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하는 거는 훨씬 더 또 의사가 숙련도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능력이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로봇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 이유가 이게 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 절제술은 기본적으로 크기, 너무 크면 못하죠. 그 다음에 위치, 종양이 이제 이 부분 절제술을 하지 않고 전 절제술을 하자고 할 때 위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큰 혈관에 가까이 있는 여기 이제 그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관들이 들어오는 여기 온폭한 부분을 신문부라 그럽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듯이 신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가까이 있는 종양은 큰 혈관도 있지만 소변이 모이는 신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신우가 열리면 그걸 잘 꼬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소변이 유출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출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부에 가까이 종양이 있을 때는 아예 전절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절제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작은 종양, 저 같은 경우는 4cm 이하의 종양은 위치가 어디든 다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작을 때 전술제를 하자 그랬을 때는 항상 이런 수술을 많이 해본 전문가한테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 콩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인데요.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꽤 큰 종양입니다. 여기 한 70cm 정도 들고 2기로 나왔던 환자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커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습니다. 이 환자도 건강검진 처음 해본 거에서 이렇게 큰 혹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죠. 다행히 다른 데로 안 퍼졌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콩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환자분은 13년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왼쪽 콩팥에 암이 있어서 전절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콩팥 하나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또 암이 생기고 이 환자분 보면 이런 게 다 내장 지방이거든요. 결국은 또 비만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재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전절제를 해버리면 바로 투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투석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3번,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삶의 진리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뭐 이런 정도는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로봇으로 해서 제거를 해서 나머지 콩팥을 살려놓았죠. 그러니까 또 수술 전하고 별다른 차이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의 이제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아까 말한 전절제, 부분 절제가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개복을 하느냐 아니면 복강경으로 하느냐. 개복은 뭐 예전에 많이 썼었죠. 이 신장을 다 노출시켜야 되면 많이 열고 수술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복강경 로봇이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종양이 너무 크면 사실 우리 복강경 로봇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개복합니다. 옆구리로 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부를 접근을 해서 크게 열는 거죠. 당연히 많이 아픕니다. 아프니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강경이나 로봇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구멍만 몇 개 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덜 아파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은 복강경 수술 일종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몇 개를 이렇게 이제 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왜 이렇게 뭐 비싼 수술, 보험도 안 되는 수술을 의사들이 많이 하느냐? 이게 로봇으로 하면 수술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편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로봇이 도입이 돼서 신장암 수술은 이제 2008년도, 9년도부터 이제 점차 늘어났고, 다공, 이게 그 아까 말한 구멍을 여러 개를 내는 걸 다공이라고 하고, 이게 보통의 로봇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이제 앉아서 하니까 의사가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3D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3D 영화관 이렇게 안경 쓰고 3D로 보면 실감 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전에 복강경은 2D였거든요. 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통상의 복강경이라는 거는 가느다란 이런 복강경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데 그 끝에서 조작을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이 숟가락이 한 2배로 이렇게 늘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그걸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이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은 그 팔 끝이 사람의 손목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비를 이렇게 잘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허열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빨리 수술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로봇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로봇 부분 절제술이 거의 스탠다드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봇 장비도 발전하다 보니까 5년 전부터는 단일공이라 해서 구멍 하나만 냅니다. 이 수술은 이렇게 이제 단일공이라 해서 구멍 하나에서 팔이 4개가 나와서 펼쳐져서 수술하게 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구멍 하나, 그리고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 구멍 하나, 이렇게 해서 저는 2개를 하는데 보통 4, 6개에서 이제 2개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덜합니다. 통증이 덜하면 빨리 퇴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일공 수술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단일공 수술을 한 건데 상처가 여기에 납니다. 이게 팬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면 상처가 보이질 않죠. 이게 이제 여성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공 수술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점은 그 장비 자체가 잡는 파워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펼쳐져서 수술하는데 4가지 그 팔들이 가까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다공 수술에 비해서 훨씬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또 새롭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수술에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공 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공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또 일부만이 단일공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종양의 위치가 되게 까다로운 경우에는 단일공은 막 그 빠른 대처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다공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일공 수술이 3분의 2, 다공 수술이 이제 한 3분의 1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수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가지 이제 그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수술이 많이 기법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암도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이 환자분은 대략 한 3cm 정도 되는 종양이 안쪽에 완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안쪽에서 자란다 그래서 내장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종양은 저도 한 20년 전에는 다 이제 전절제를 했지만 장비가 이제 로봇용 초음파 그다음에 로봇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서 요즘은 이런 종양은 사실은 위치에 상관없이 내장성 종양도 다 로봇으로 이용해서 부분 절제술로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꽤 큰 종양이죠. 한 60cm 되는데 신문부에도 가깝고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양은 비교적 이제 한쪽 밑에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콩팥을 절반 정도 살려서 수술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수술했던 것 중에는 가장 큰 종양인데 콩팥을 살려서 수술한 거고요. 이게 무록입니다. 무록 안에 이렇게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무록을 전체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무록은 사실 이렇게 크면 부분 절제술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무록은 이게 풍선 같은 거여서 이게 잘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사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록의 두께, 껍질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긴 해도 이게 잘 안 터지겠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만 제거를 했죠.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콩팥이 이제 제거한 그 콩팥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강낭콩 모양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능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무록 안에 생기는 종양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비교적 다른 신장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습니다. 무록 안에서 생기는 종양은 사실 크기가 크지만 않으면 저는 아주 그는 예후가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 후에 이제 관리는, 수술 당일 날에는 한 6시간 정도 저는 비교적 금식을 빨리 풉니다. 그래야만 이제 빨리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6시간 정도 금식하고 좀 물부터 당일에는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미음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복강경 로봇 수술의 장점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수술 후 3-5일 이내 대부분 퇴원합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면 다음날 샤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외래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이제 그때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암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고, 1기냐, 2기냐, 3기냐라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악성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기하고 악성도가 결정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환자분의 예후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예후가 나쁘면 좀 더 자주 검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T1A, T1 B 이런 일기암들은 재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1년에 한 번만 영상 검사하는 것으로 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한 달간 이제 무리한 운동을 금지하는데, 그냥 산보하고 좀 빨리 걷고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비행기는 또 언제 타느냐? 근데 비행기 타는 거는 사실 수술하고 퇴원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러시아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수술하고 5일째 퇴원해서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간 적도 있거든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술 후에 이제 가끔은 이제 부작용들이, 퇴원했다가 생기는 부작용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는 거는 이제 수도 어누리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동백류, 가성 동맥류라는 게 생기면 갑자기 소변에서 혈류가 엄청 심하게 나옵니다. 이게 소변이 아니고 피만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뒤늦게 수술을 한 그거는 전체를 절제하면 그런 현상이 전혀 안 생기고요. 콩팥을 살려놓았을 때, 특히 아까 말한 신문부나 내장성처럼 깊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100명을 수술하면 한 2~3명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뒤늦게 출혈하는 혈관이 생긴 거고요. 그냥 좀 관찰하면 멈추는 분들이 절반, 해결을 해야 돼서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틀어막는 시술까지 가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는 게, 그것만 잡으면 또 바로 금방 회복을 잘 하게 됩니다. 신장에 대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장 기능이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환자분들도 다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의사들이 신장 기능을 추정하는 방법은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레벨이라는 걸 봅니다. C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육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데 이제 이 크레아티닌을 가지고 콩팥 기능을 대표하는 게 사고체 여과율이죠. 쉽게 말하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라는 기능이고, 그 신장의 고유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분당 밀리리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고체 유가율이 90 이상을 1단계로 하고 정상으로 봅니다. 60 이상일 때도 우리가 정상으로 간주를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3단계 이하부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염분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 육식도 단백질이 너무 많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해서 육식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특히 5단계가 되면 이제 이 투석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술 후에 이제 신기능을 잘 관리하는 거, 사실 아까 말한 1단계, 2단계 정도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분들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리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 그다음에 또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콩팥을 이제 힘들게 수술을 해서 살려놓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콩팥이 양쪽에 있지만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때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죠.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그게 신장 기능을 장기간 이제 안 좋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이제 약을 쓰는 게 되게 중심을 해야 되는데 신기능이 아까 말한 1단계, 2단계에서 특별히 조심할 건 없습니다. 근데 특히 3단계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3단계 정도 되면 사실은 신장내과를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 되겠고요. 어떤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이제 우리 몸에서 대사가 돼서 나중에 이제 배출이 되는데 크게 간하고 신장 이 두 가지 장기에서 대부분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에 주로 대사가 일어나는 약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신기능이 떨어지면 약이 잘 배출이 안 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약들이 소염제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엔세이드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한약은 사실 저희 같은 의사들은 사실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참모라고 이야기가 되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이걸 드실 거면 그 한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닌지. 대부분의 건강 보조제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보조제들은 간이나 장의 기능을 안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T, MRI를 찍을 때 이제 조영제를 쓰게 되는데 조영제를 쓸 때 항상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느 시점 이하로 떨어지면 CT를 하지를 않고 그럴 때 MRI를 이용하든가 MRI를 하기에도 더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는 초음파와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재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위험 인자의 비만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비만율이 한 4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암 환자분들 보면 되게 비만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수술하고 본인이 이제 의지로 몸무게를 많이 이제 조절해서 상당히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의하면 19번 비만, 살을 조절 못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아까 그 안신인데 재발한 환자분들 남아있는 콩팥에서 또 암이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조절하는 걸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강력하게 저는 권고를 하고요. 이건 뭐 이게 어떤 신장암 환자만을 위한 그런 비만 식이요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 조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면 전반적으로 내 몸에 축적되는 칼로리를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근육이 빠지는 건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위주로 식이를 가져야 되겠고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가공식품, 과자 같은 거 드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뭐 설탕, 단음료,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드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채소나 콩류 이런 것들이 비교적 포만감이 있고 적게 먹게끔 유도하는 그런 식품인 거죠. 이런 것들 위주로 드셔야 되겠고 폭식, 야식 뭐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술 당연히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규칙적 소량의 식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비만을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근데 개인의 의지로는 사실 비만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 비만을 조절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약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만 클리닉을 방문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살을 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느냐? 저는 그냥 1기암 환자들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 봅니다. 그리고 2기암 환자는 6개월에 한 번을 2년 동안 보고요. 3기암 환자는 6개월에 한 번 3년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 중증 등록을 해서 5년 동안 국가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비를 보전을 해주죠. 5%만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 어떡하느냐? 우리나라는 좋은 게 이제 40세 이후에는 짝수에 국가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검진을 저는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검진을 할 때 흉부 CT, 흉부 CT도 그 저설량 CT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로우 도우저 CT라고 있는데 조영제를 안 씁니다. 그걸 쓰면 폐암을 스크리닝 하는데 되게 좋은 검사인데 폐에서 어떤 혹이 생길 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신장암은 재발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재발하는 곳이 폐입니다. 근데 폐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설량 CT
그리고 복부 쪽은 초음파, 가급적이면 CT를 보는 게 낫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초음파라는 거는 굉장히 하는 선생님의 역량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음파를 하게 되면 그 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거든요. 이게 관심을 보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석, 아까 말한 악성도죠. 악성도 4등급은 이거는 뭐 기수하고 상관없이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4개월에 한 번, 그 다음 2년은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저는 한 3년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보고, 4등급 환자에 한해서는 환자분이 원하면 저는 제 병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검사하는 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셔서 수술 받는 분 중에 상당부는 지방에 계시니까 지방에 또 적절한 병원을 좀 소개를 해서 뭐 굳이 여기 위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성 신장,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국소, 그러니까 암이 다른 데로 안 퍼졌기 때문에 수술이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치료가 가능했던 상황인데, 이제 이게 좀 진행을 좀 해서 수술을 3기 이상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4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를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조치료라고 합니다. 수술 후 보조치료, 영어로는 어주번트 세러피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수텐하고 키트로다 이 두 가지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텐은 되게 나온 지 오래된 약이죠. 표적 치료제입니다. 키트로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흑색종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카트 대통령이 걸렸던 암인데, 사기암인데 이 키트로다를 맞고서 암이 완치가 됐었죠. 그 정도로 이제 면역 기능을 확진시켜서 암이 이제 낫게끔 하는 그런 이제 약인데, 문제는 이제 비보험이죠.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비용 부담이 있었고, 이 사실 이걸 하더라도 암이 재발되는 걸 뭐 100% 예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쓰게 되면 부작용도 감수를 해서 저는 이런 보조 치료로는 별로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3기 이상이면 좀 더 자주 검사를 해서 재발을 빨리 발견하는 쪽으로 그렇게 목표를 맞추고요. 세포감퇴 신절제술이라는 거는 이제 4기가 됐는데 콩팥을 제거를 해주면 암의 양을 많이 이제 줄여서 항암 치료에 좀 더 잘 반응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IMDC, 좀 이따 나오는 그런 위험군 중에 저위험군, 그리고 몸의 상태가 아무래도 좋아야만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폐전이가 된 이런 경우에 이걸 해주면, 콩팥을 제거를 해주면 완치는 안 되더라도 항암제가 훨씬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요즘은 항암제를 쓰고 이게 너무 잘 반응을 하니까 저희 비뇨의학과로 보내서 콩팥을 절제를 해주세요라고 거꾸로 내과 선생님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이절제술은, 전이가 이제 됐는데 그 전이 된 게 많지 않을 때는 그걸 제거를 해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절제를 해주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항암제를 안 쓰고 버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절제술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폐입니다. 폐는 사실 우리가 양쪽에 있고 뭐 한쪽에 3분의 1, 2분의 1을 제거를 해도 일상생활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이 이제 이쪽 폐에서 재발을 했는데 이게 제거가 가능하면, 그러면 그때는 흉부외과로 보내서 폐를 절제를 하면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암은 원칙적으로는 항암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IMDC라는 이런 신장암의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제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에서 위험군 분류라는 걸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위험군 분류를 하는 거는 위험군에 따라서 약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험 인자는 모두 6개가 있는데, 카노프스키 이건 뭐 80% 이하면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하는 거가 좀 떨어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80% 이상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휠체어에 이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신 수행 상태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암이 진단되고 나서 1년 이내, 이게 진단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재발할수록 우리가 좀 더 예후가 좋죠. 왜냐면 독한암은 그냥 처음부터 전이가 되고 아니면 1년 이내에 재발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 1년 이내에 재발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일 때 요게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되고요. 빈혈이 있거나 호중구 증가증, 혈소판 증가증, 고칼슘물증 요런 게 있으면 예후가 안 좋더라라고 해서 그걸 위험 인자로 분류하고, 하나도 없을 때 저위험군, 한두 개면 이제 중위험,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요즘은 병용요법이 스탠다드 치료가 되죠. 표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투명세포암이고 중위험군
중위험군 이상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약제 4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제일 위에 있는 옵디보, 여보이만이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약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옵디보, 여보이는 둘 다 면역 항암제고요. 나머지 여기 카보메틱스, 인라이타, 렌비마는 이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치료 성적을 보면 키투르다하고 렌비마의 조합이고, 이게 뭐 압도적으로 이제 치료 성적이 좋죠. 하지만 이게 보험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비용 부담이 진짜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치료법이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거가 되고요. 요 밑에 3가지는 이제 저위험군, 투명시에 포함해 저위험군에서 권고가 됩니다. 밑에 3가지가 치료 성적이 좋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비보험이라는 게 문제죠.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이 상황에서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뭐 수텐, 보트리엔트, 소레프니, 뭐 넥사바죠.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면역 치료제나 이런 병용요법이 치료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적 치료는 좀 경제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투명시에 포함이 뭐 90%를 차지하는데, 비투명시에 포함은 이제 병용요법을 하는데, 이런 이제 병용요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명시에 포함을 원래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효과는 없죠. 그리고 비보험입니다. 그래서 비투명시에 포함도 사실 보험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표적 치료로 제한된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요약을 하면, 오늘 이야기 드린 이제 신장암은 신세 포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I형이라고 해서 투명시에 포함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는 본인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진단은 대부분 초음파 CT, MRI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선택적으로 조직 검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주로 국소성 다른 데로 안 퍼졌을 때 하게 되겠고, 두고 보거나 고주파, 냉동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절제나 부분절제를 하고, 작은 종양은 요즘 다 부분절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주로 로봇 장비를 이용한 수술이 주류를 이루고, 로봇 중에도 단일공 수술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가 되겠고, 면역 요게 보험이 되고, 그 다음 면역 플러스 표적, 보험은 이제 투명시에 포함이면서 중위험군 이상일 때 보험이 됩니다. 요렇게가 이제 오늘 강의 드린 거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일반인을 위한 신장암 안내서를 좀 냈었고요. 4년 전에 이제 개정판을 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좀 이제 3번째 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 싶으신 분은 이제 뭐 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신장암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암도 저는 보기 때문에 2가지 질병에 대해서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좀 궁금한 것들은 오늘 사실 이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자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